자,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재미를 극한으로 추구하다가 마침내 프랑스를 대표하는 대문호의 반열에 올랐던 작가입니다. 알렉상드로 듀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 함께 만나보기로 했는데, 먼저 작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죠. 이 듀마 사진을 보니까 덩치가 꽤 있더라고요. 네. 자유분방한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어딘가 이 쾌남의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제가 머리를 기르고 살을 좀 더 찌우면 약간 네. 그런 느낌이 나지 않겠나? 왜 갑자기? 수염도 기르고 사진을 찾아보시면 여러분 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맞아요. 제가 곱슬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를 기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듀마는 그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교양 혹은 상식의 면에서도 괜찮은 접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2회에 걸쳐서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동시대의 작가입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예술의 끝을 보여주었던 사람이라면 듀마는 재미의 끝을 보여주면서 재미도 극한으로 추구하면 예술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인데요. 네. 알렉산드르 듀마는 사실 같은 이름의 작가가 두 명이에요. 아, 그래요? 이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명이인이구나. 예, 아들입니다. 아들도 알렉산드르 듀마예요. 그렇게 지을 수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알렉산드르 듀마를 이제 피를 이렇게 불어를 붙여서 구분하기도 하고, 옛날 제가 보았었던 일본에서 번역된 책에는 아버지 듀마를 대듀마, 아들 듀마를 소듀마라고 하는데요. 네. 아버지 듀마의 대표작은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몬테크리스토 백작도 있지만 더 유명한 삼총사가 맞아요. 있고요. 그리고 아들 듀마의 대표작은 춘희라는 제목을 기억하시는 문학 애호가들도 있을 테고, 춘희? 네, 혹은 오페라나 뮤지컬 이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트라비아타 이런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작가가 바로 아들 듀마입니다. 그런데 이 듀마는 개인사도 참 흥미롭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그 당시에 지금 같으면 굉장히 흔한데요. 그 당시로 보자면 매우 흔치 않은 혼혈 출신으로서 꽤 성공할 뻔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예, 흑인과 백인의 혼혈로서 네. 나폴레옹군 휘하의 장교로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꽤 승승장구했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나폴레옹과 사이도 틀어지게 되고 군인으로서 커리어도 불운하게 마무리하게 되고 듀마가 아주 어릴 때 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 듀마 가문에는 이 인종적 편견일 수도 있지만 그 유전적으로 그 신체적으로 굉장히 강한 그런 좀 피가 좀 흘렀고, 아버지 듀마가 신체가 굉장히 대단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런 소문도 지금도 후일담으로 전해지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나폴레옹 휘하의 전쟁 영웅이고 어떤 신체적으로도 강건한 그런 아버지의 뭔가를 물려받았다라고 하면 싸움을 잘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사람으로 글이요? 자라난 거죠. 왜냐하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고 여전히 군인으로 승승장구했었다라면 그가 학교도 좋은 곳을 다니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공부를 해서 성공하려면 법관으로, 아니면 자신의 신체적인 능력을 살리려면 군인으로 가는 것이 출세의 길이었는데 이 사람은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었어요. 겨우 4살일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생활고에 시달렸고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혼혈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혼혈이다 보니 듀마의 그 사진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국적인 느낌이 전형적인 백인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혼혈 혈통의 하층 계급이 되었기 때문에 파리 사회에서도 좀 구조적으로 좀 차별받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으니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책을 읽은 거예요. 책이요? 예, 글을 많이 읽으면서 타고난 능력도 있었을 테고 많은 독서를 통해서 아주 탁월한 무기 하나가 장착이 되는 거죠. 바로 서사를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창조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파리에서 필경사로 일합니다. 필경사는 뭐냐면 작가가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작가 이미지는 이제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원고를 쓴다든지 아니면 옛날 작가들은 손으로 이렇게 글을 쓰면서 이게 아니야 찢어서 막 버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때도 이미 이 시대에도 작가가 입으로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필경사들이 받아 써주는 거죠. 정리된 혹은 아니면 이 작가 선생님의 그 필체를 도저히 알아볼 수 없어. 그러니 출판사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단정한 글로 다시 정리해주는 일도 하는 거죠. 그런 필경사의 일이 있으니까 네. 일종의 이게 문학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문학 트레이닝이 되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연극 대본, 희곡을 틈틈이 쓴 겁니다. 그러면서 대본으로도 어느 정도 희곡으로도 인기를 좀 얻기 시작한 거죠. 조금씩 성공하기 시작하면서 소설로 무대를 넓혀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성공했는데요. 마침 시대를 잘 만났어요. 그래요? 왜냐? 1840년대쯤에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가로 성공을 했는데요. 그 당시 프랑스가 산업화, 도시화 이러면서 대중들의 문해력이 폭발적으로 향상됐습니다.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면 읽고 싶어지잖아요. 읽을 거리가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책을 막 사기에는 부담스럽거나 혹은 처음부터 두꺼운 책을 도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읽을 거리가 뭐냐면 신문이었던 거죠. 근데 신문에서 요즘은 사실 종이 신문을 잘 안 보지만 옛날 종이 신문을 보신 분들은 꼭 기억하실 겁니다. 신문을 보면 정치 기사 뭐 이런 것들부터 보는 분들도 있지만 연재 소설란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연재 만화. 지금의 웹툰의 과도기적인 형태로 신문에 연재 만화가 한창 인기 있었던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TV 혹은 뭐 OTT처럼 신문의 연재 소설이 그 당시에 최고 인기 미디어였어요. 그래요. 기사는 물론 팩트를 해석하는 논조는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팩트 자체는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신문이 제일 많이 팔리느냐? 얼마나 재미있는 읽을 거리가 많이 있느냐. 그렇지. 그래서 어떤 작가를 잡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흥미로운 연재 소설이 꾸준히 실리느냐에 따라서 신문의 판매 부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때 혜성과 같이 떠올랐던 슈퍼 인기 작가가 바로 뒤마였던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뒤마가 모험 이야기, 복수 이야기 이런 걸 잘 쓰거든요. 그리고 이 클리프행어 전개라고 하는데요. 네. 딱 끝날 때쯤 되면 사람들이 왜? 왜 여기서 끊느냐? 죽어 살아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쵸. 아니 사귀는 거야 안 사귀는 거야? 뭐 이런 전개를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가 막히게 잘 쓰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단행본을 한꺼번에 읽으니까 안타까운 거 맞나요? 그 가슴 터지는 그 맛을 볼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디마가 대단했던 거죠. 그랬구나. 그래서 디마가 이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막 써달라고 하니까 동시에 몇 작품 막 쓰고 그리고 지금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5권이잖아요. 네. 이거를 보통 사람이 어떻게 계속 쓰겠습니까? 계속 한 주에 한 편씩 계속 신문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자면 웹소설이나 웹툰 같은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디마가 어떻게 하느냐. 매우 현대적인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어떻게요? 작가 공장이랄까요? 일종의 창작 집단을 운영합니다. 드라마 작가들의 일상을 다룬 매체 같은 것들을 보면 쉽게 이게 연상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작가 작품이다라고 해서 드라마를 보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한 작가, 그 이름이 걸린 작가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 조사하고 글을 다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작가 밑에 뭐 문화생 혹은 보조 작가 혹은 약간 옛날에 쓰던 말이죠. 새끼 작가 이런 말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새끼 작가에서 순서를 바꾸면 욕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절대 사수.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메인 작가가 있고 나머지 작가들에게 역할을 주는 거죠. 너 이 역에 대해서 자료 조사해봐. 어떤 사람 만나서 취재해봐. 너는 전체적인 틀을 한번 잡아봐. 이렇게 쫙 하면서 일종의 감독 역할, 선장 역할을 하는 거 시스템을 뒤마가 일찍이 19세기에 사용했던 거죠. 네. 그래서 뒤마 공장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면서 수십 명의 조력 작가라고 할까요? 보조 작가를 고용을 하면서 그 중에는 굉장히 실력 있는 보조 작가 중에서도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치 그 식당에 가면 셰프가 있고 수 셰프라고 해서 이제 제2주방장, 부주방장이 실질적인 주방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것처럼 수 셰프에 해당하는 보조 작가가 있었어요.
오기스트 마케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원래 역사를 전공하고 공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삼총사나 또 몬테크리스토 백작 이런 것에서 굉장히 사실적인 터치도 가미하고 그랬구나. 예, 초고를 이 사람이 작성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뒤마가 이거 감정이 좀 약한데 대사가 좀 부족한데 플롯이 좀 긴장감이 떨어지는데 이러면서 뒤마 풍으로 다시 터치를 쫙 해서 뒤마 공장 작품 이렇게 해서 쫙 또 내보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케라는 작가가 무대 골격을 만들고 뒤마는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연출자이자 감독이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억울할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니 우리가 드라마 작가 누구라고 하면 네. 드라마 작가 누구라고 이름 걸려있는 사람만 알지 그 작가 휘하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잘 모르긴 하죠. 아무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 마케가 억울한 거예요. 왜냐 뒤마는 팔리면 팔리는 만큼 돈을 받아요. 마케는 월급을 받아요. 물론 인기 없는 작가들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벌겠죠. 요즘도 그런 방식을 매절이라고 합니다. 구름빵이라는 동화가 그런 방식으로 저작권이 넘어가서 오랫동안 논쟁이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구름빵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상도 받았지만 작가는 구름빵을 처음 넘겼을 때 받은 돈, 계약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 돈 말고는 구름빵 때문에 얻은 다른 금전적인 이익이 없다. 그래서 구름빵의 저작권을 찾아와야 된다. 법적으로 찾을 방법이 없다.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이 한동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엔 아무도 그 책이 그렇게 히트할 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 시기에 인기 없는 작가들은 그 매절로 받는 돈보다 훨씬 적은 돈을 인쇄로 받았겠죠. 아무튼 이 마케가 뒤마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 작품이 이렇게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써서 나도 여기에 기여한 바가 있으니 나도 저작권을 인정해달라. 이런 막 법적인 다툼이 논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결국 사람들이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은 마케가 아니죠. 뒤마죠. 네. 뒤마의 이름이 곧 브랜드이고 작품의 인기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독자들도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몬테크리스토 백작도 레미제라블만큼 길거든요. 왜 이렇게 길게 쓰십니까? 이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말입니다. 분량이 곧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길게 쓰면 길게 쓰는 만큼 돈이 되는 거죠. 신문에 예를 들어 뭐 신문 연재 한 2, 3주면 끝낼 수 있는 이야기도 긴장감 있게 늘어지지 않게 30주 정도 쓰는 게 그 당시에 작가 공장의 역량이었던 거죠. 그런 방식으로 뒤마가 엄청나게 작품도 늘렸었고 또 많은 작품을 썼어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씀씀이가 굉장히 해픈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썼구나. 굉장히 낭비를 했고 그래서 돈을 정말 많이 벌지만 늘 빚에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뒤마가 작가로 성공하면서 별장을 궁전같이 지었대요. 궁전 같은 별장을 짓고 또 무대 장치 같은 것들을 만들 때도 당대 최고의 화가들을 불러가지고 막 만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인스타에 올릴 60초짜리 짧은 영상을 하나 찍고 싶은데 전화를 하는 거죠. 봉준호 감독님 쇼츠 하나 찍으실래요? 봉 감독님 이렇게 해서 그분 개런티 다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나라의 왕처럼 자기 집 앞에서 막 연극 막 사람들 불러가지고 파티.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저택을 짓고 가든 파티에서 가족들 보여줄 짧은 30분짜리 영상 하나 찍는데 봉준호 감독님 부르고 박찬욱 감독님 불러서 두 분이 한번 의논해서 괜찮은 거 하나 만들어 보세요. 개런티는 제가 상업 영화 수준으로 맞춰드릴게요.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돈이 헛웃음이 나옵니다. 돈이 남아돌 수가 없죠. 그렇겠어요. 부족하지 않을 방법이 없죠. 네. 그래서 늘 글을 써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글을 쓸 수밖에 없는 뒤마 가족에게는 비극이지만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그의 작품을 읽는 우리에게는 큰 선물이 되는데요. 나중에도 이 작품을 보겠지만 몬테크리스토 백작 안에 화려한 저택에 대한 저택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나옵니다. 다 겪어본 이야기입니다. 살아본 이야기, 겪어본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뒤마는 역사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소외된 출신으로 출발했지만 이야기의 힘을 통해서 사회의 중심으로 들어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 주변의 세계를 다시 만들어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작가에 대한 이해부터 함께 시작해봤습니다. 그런데 작가님, 이 한국 독자들에게는 이 몬테크리스토 백작보다는 달타냥과 아토스, 아라미스, 포르토스 이 삼총사가 더 익숙하거든요. 근데 작가님께서는 같은 작가의 다른 얼굴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주 제가 생각해도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요. 둘 다 알렉산드르 디마라는 작가의 서명 그 사인 아래에서 태어난 작품입니다. 네. 하지만 매우 다른 문학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 두 작품이 명확히 차이가 있군요. 예, 삼총사는 청춘의 모험, 청춘들의 우정, 예, 청춘들의 우정과 모험. 우정과 모험을 다 모을 수 있는 하나의 단어라면 뭐 의리 뭐 이런 것들도 되겠죠. 네. 굉장히 또 활기차요. 정의감, 쾌감이 넘치는 네. 좀 밝은 이야기라면 물론 완역본 읽어보면 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활기차죠. 그 밝은 정서를 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고통, 배신, 복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굉장히 뒤마 특유의 그 흥미로운 연출, 긴장감 있는 연출과 생동감 있는 캐릭터 같은 것들이 잘 그려지고 있지만 두 작품이 사뭇 다릅니다. 여기에는 이 작품들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대가 약 200년 가량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착안해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시기에 나온 작품이에요. 네. 두 작품이 다 1844년에 연재되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뒤마가 공장에서 삼총사 공장 제품 삼총사도 뽑아내고 몬테크리스토 백작 제품도 뽑아내는 거예요. 이제 공장장이 계속 검수하면서 컨트롤을 하는데요. 이 삼총사 같은 경우는 낭만적인 정서, 왕정에 대한 긍정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던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읽는 이들에게는 비교적 가까운 시대, 읽는 이들의 시대에서 별로 멀지 않은 거의 근현대의 시대를 배경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과거를 회상할 때 과거에 어려웠던 것을 회상할 때는 그걸 통과한 사람들은 참 힘들었지만 그때 참 낭만이 있었지. 그때 참 어려웠지만 우리 행복했지. 이렇게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런데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를 볼 때는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나쁜 말이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답답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치 이런 거죠. 현실이 너무 답답하니까 현실이 약간 그 현실을 외면하고 싶을 때 한창 그 드라마들이 과거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현실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상황이 굉장히 암울할 때 유행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의 과거를 낭만적으로 포장하는 드라마 혹은 그 시절에 우리 힘들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우리가 그걸 통과했다라고 하는 작품들이 히트를 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뭐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그렇죠. 것들도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공전 히트를 기록한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뭐 폭삭 속았수다 같은 드라마도 그런 면이 일정 부분 있죠. 그리고 그런 장르의 특징을 정말 잘 보여주는 영화가 국제시장 같은 영화입니다. 부산이 배경이었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 힘들었지만 그 힘든 상황에서도 낭만과 즐거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고통을 통과한 덕분에 우리가 지금 그래도 이 정도 살지 않느냐. 그러면 그 과거는 필연적으로 미화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시대에 이런 작품이 소비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현실을 소재로 작품을 만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보고 싶어요. 갑갑하니까, 답답하니까. 물론 뒤마의 힘은 그런 시대를 그리지만 그걸 정말 재미있게 보게 만든단 말이죠. 네. 이걸 재미있게 보게 하는 방법은 뭐냐? 이것도 역시 요즘 드라마에서 쓰는 전략입니다. 사이다를 먹이는 겁니다. 사이다. 현실에서 경험하기 힘들었었던 답답함에 이 고구마에 목이 꽉 막혀있던 사람들의 입에 깔때기를 물리고 강제로 주유건으로 사이다를 집어넣는 거죠. 이 마치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가 맞아요. 이 고리타분한 시스템이 무엇인가를 하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게 하는 그런 답답함을 초인적인 주인공 캐릭터를 통해서 팍
팡 뚫어내는 것처럼 맞아요, 이 뒤마가 그런 서사의 전략을 몬테크리스토 백작에서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근데 작가님 몬테크리스토 백작 네. 발음하기 힘드네. 이게 읽어보면 정말 드라마틱하기 그지없는데 네. 이게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했다면서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이 뒤마가 이 작품을 쓰기 전에 어떻게 착안을 했냐면 네. 19세기 프랑스에서 19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피카르 사건이라는 것을 모티브로 합니다. 프랑스 경찰 기록 문헌가인 자크 페슈슈라는 분이 경찰 비망록이라는 책을 펼쳐냈대요. 네.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네. 어떤 사람이 약혼녀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거죠. 근데 친구들이 질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발을 한 겁니다.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이 사람이 나폴레옹 반대파 스파이다. 요즘은 아니죠. 좀 과거 한국에서는 공안에 관련된 북한이나 어떤 색깔에 관련된 것을 신고만 해도 잡혀 들어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바스티유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7년 후에 석방이 되는데요. 결혼을 앞두고 있다가 네, 다 잃은 거죠. 근데 감옥에서 만나서 우정을 쌓은 동료 죄수가 자기는 가족도 없으니 나의 재산은 다 네가 써라.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후에 이 사람이 뭘 하냐면 그 유산을 가지고 편안하게 새 인생을 사는 대신에 가명을 쓰고 신분을 숨기고 나한테 누명을 씌웠던 옛 친구들을 다 처형하는 이거 책이네. 몬테크리스토 백작 이야기죠. 네. 다만 그는 복수를 완성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 기록을 뒤마가 본 거죠. 우와, 이거 뭐 옛날 어른들이 많이 하던 얘기 있잖아요. 내 인생이 소설이다. 이분의 인생이 진짜 소설이었던 거예요. 뒤마가 여기다가 천재적인 그의 작가적인 능력과 그 공장의 헌신적인 노동력들을 갈아놓고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복수,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집요하게 또 냉정하게 행해집니다. 마치 이 김순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네네. 드라마 주인공들도 신분을 위장한 채 원수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다가갑니다. 어떻게 보면요, 현대 막장극의 원형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이 작품이 이렇게까지 오래 읽히고 고전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뭘지, 뒤마는 이 통속적인 복수극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구성했을지 좀 설명해 주시죠. 복수라는 주제는 굉장히 고전적인 주제예요. 그리스 비극의 오레스테이아라든지 아니면 셰익스피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햄릿 같은 작품에도 복수가 되게 중요한 주제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복수극을 재밌게 보는 이유는 현실에서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정의가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사회 구조적으로도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 뭔가 정의를 복원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이죠. 되게 본능인가요, 작가님? 되게 오래된 딜레마이죠. 그래서 구약 성서에 예언자의 딜레마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언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악인들의 삶이 이토록 형통합니까? 라고 신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신의 말씀을 대행하는, 신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왜 이렇게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친일파의 후손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이토록 힘들게 사는가? 맞아요. 혹은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도 비슷한 고민들과 탄식을 토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 보이는 세계에서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그 갈망과 염원이 복수극을 끊임없이 소비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리스 비극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스 비극과 이 뒤마의 시대 혹은 셰익스피어의 시대에 굉장히 다른 복수의 일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 비극에서 복수라는 것은 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혹은 신에 의해서 당하게 되는 것, 이것을 그리스어로는 아난케, 숙명,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으로서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뒤마에게 있어서 복수의 주체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주인공인 에드몽 당테스,
그 사람이 바로 복수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가 가면을 쓰고 마치 신이 여러 인간의 다양한 모습으로 화한 것처럼, 화신이 된 것처럼 여러 가지 모습이 되고, 그리고 연극적으로 무대 연출을 하거든요. 연극적으로 무대 연출해서 복수를 완성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하나의 세계를 창조한 신이 되어서 복수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이 작품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네. 신의 영역이었었던 복수를 인간의 영역으로 가져왔다는 측면을 두고 뒤마를 굉장히 근대적인 작가로 평가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고전에서 현대 소설로 넘어올 때 복수 개념이 어떻게 바뀌는지 뭐 이런 것을 뒤마의 작품을 가지고 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현대적인 복수 서사에 거의 전형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네.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 특히나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읽으면서 답답하셨다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의 상황 때문에 답답하셨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 책 한번 잡사봐. 주유건으로 사이다를 넣어드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아니 아까 가면 얘기하셨는데 네네. 그래서 오늘 갖고 오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오늘 소장하고 있는 가면 중에 네. 대표적인 세 개의 가면을 세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요 헬멧 같은 것은 네. 그야말로 대인배 중의 대인배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사이버트론이라는 먼 고향을 떠나서 지구에 와서 헌신하고 계시는, 항상 우리 주변에서 화물 차량으로 이제 변장하고 지구인들을 지키고 계시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네. 옵티머스 프라임이라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하얀 가면은 네. V4 벤데타라는 영화를 그렇죠. 보신 분들은 익숙한 가면인데요. 이미 그전에도 가이폭스 가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도한 권력의 일종의 테러를 일으키는 그러한 가면이고요. 그리고 실은 이 가면이 네. 어떻게 보자면 요즘 그쵸. 가장 그쵸. 한동안 대중적이고. 대중에게 다시 한번 주목받았던 맞아요. 캡틴 아메리카 가면인데요. 캡틴 아메리카보다 요즘은 캡틴 코리아가 더 유명해졌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가면과 옷을 쓰신 어떤 분이 나는 CIA와 FBI의 블랙 요원이다라고 하시지만, 사실 이분은 미국에는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는. 네, 그분이 진짜 재밌다. 가면을 쓰셨잖아요. 네. 가면을 가리키는 그리스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페르소나라는 말인데요. 페르소나에서 이제 person, 혹 이제 인격이란 말도 퍼스널, 뭐 이런 말들이 다 나왔죠. 그리스 연극에서는 가면을 쓴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막 분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캐릭터의 가면을 씀으로써 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인물이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누군가의 가면을 쓴다라는 말 많이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네. 에드몽 당테스도 몬테크리스토 백작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면을 씁니다. 뭐 어떤 신부, 부소니 신부라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뭐 뱃사람 신드바트, 선원이 되기도 하죠. 뭐 이런 사람의 가면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인격을 장착해서 복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내가 아닌 어떤 존재를 계속해서 연기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분리가 돼요. 처음에는 이건 나의 연기.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 가면은 이건 가면이고 내 얼굴은 이거야 라는 게 될 수 있는데요. 어느 날 가면 쓰는 것이 계속 익숙해지다 보면 이 가면이 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간극이 좁아지는 거군요. 그 모발 이식 수술을 받은 제 친구가 쓰는 용어를 빌리자면 뭐라고? 생착률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생착된다. 하나가 되는 건가요? 가면이 생착되는 거죠. 그게 자기 진짜 얼굴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긍정적인 때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행동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탁월한 행동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바였고, 이후에 알리스테어 맥킨타이어 같은 사람에 의해서 다시 발굴돼서 덕의 윤리학이라는 것으로 현대에 중요하게 소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원치 않게 가면을 쓰고 살다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 원래의 내가 누구였는지 망각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 현실에서 드물지 않게 있죠. 아마도 제가 이 스튜디오 안팎에서 본 국제일 아나운서님은 스튜디오 안과 밖이 제가 사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은 분인 것 같은데,
꽤 많은 분들 공적인 자리에 서야 되는 분들 중에는 네. 사적인 얼굴과 너무 다른 가면을 쓰고 살다가 사적인 내 얼굴, 내 말투, 내 생각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주인공인 에드몽 단테스도 그래요. 여러 가면을 쓰는데 이 가면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복수를 위한 것이죠. 근데 인간이 복수라는 한 가지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는 인간의 삶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또 더 길지요. 그렇죠. 그래서 당테스가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가는 모습 그리고 잃어가는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가면을 벗는 모습까지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작가 소개와 더불어서 작품의 개략적인 윤곽을 짚었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에드몽 당테스의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한번 쫓아가 보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